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안전합니까? 다람쥐 사태의 장기화, 오늘은 다람쥐입니다. 장기화와 여당의 총선 승리로 부동산 규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값은 상당 기간 대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만 해도 6년간 2배 넘게 폭등하였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의 거품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나 하락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크게 오르면서 1900선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달러와 금, 은은 약세, 유가는 강세입니다. 전국 부동산 더블 악재로 3년간 2017년 수준으로 떨어진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람쥐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게 1년, 2년 계속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문제점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울부짖고 있네요. 자, 어찌하오리까? 총선 이후에 집값 하락 가속화된다. 먼저 부동산 안정화 탄력, 즉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자,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그것도 압승을 했잖아요. 자, 규제가 탄력을 받으면서 집값은 하락 안정화될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람쥐가 장기화 됨으로써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집값도 점진적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다람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세 번째, 3기 신도시, 자, GTX 교통대책 얼마나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인지 관심인데 생각보다는 아마 빠른 속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다주택 보유세, 종부세 아마 기존처럼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주택자라든가 고령자 완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다섯 번째, 청년 신혼주택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5만원, 10만원 계속 지금 건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전월세 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들은 거의 계속 기존처럼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새롭게 신고제 같은 경우는 신설되겠죠. 토지 공개념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 시점에서 누가 위험할까요? 자, 무분별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집만 있으면 돈 있는 꼴을 못 봐서 자꾸 매수한 분들. 그동안에는 활짝 웃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고 투자한 사람들, 특히 작년부터 자, 올해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최근에 잡은 사람들이 상당히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2030 묻지마 투자. 본인의 부부 합산 연봉만을 믿고 대출을 왕창 끌어당겨서 투자하신 분들 잘못하면 젊은 청춘을 빚더미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자본 갭 투자, 돈을 얼마 들지 않으면서 몇 천만 원 가지고 전세기를 끼고 투자하다가는 잘못해서 전세값이 하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주지도 못해서 경매당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미분양 투자자, 미분양은 지금 수도권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덥석 잡는 거예요. 우선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좋은 조건의 미분양을 매수했다가 결국 나중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입주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상투장 투자자, 특히 작년과 올해 상투장에 꼭지에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부동산 위험한 사람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람쥐가 장기화되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펼쳐지고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했으며 매수자가 실종한 상황이고 대출 압박은 물론 원금 상황까지 이루어지는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자, 이 6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폭등시키고 찔끔 내리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보라색이 0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회색 선이 위에 많습니까? 밑에 많습니까? 거의 위에 많죠. 재밌는 것은 보세요.
쭉 치고 올랐다가 파리 대책이에요. 2017년 쭉 떨어집니다. 자, 오른 것은 한참 올라가 있고 떨어진 건 잠깐 떨어졌죠. 1주 뒤에 하락한 다음에 5주 뒤에 재상승을 했어요. 이때 파리 대책 때. 이때 하락을 시켜놨으면 좀 현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써가지고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냥 방관한 거예요. 자,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또 대책이 나오니까 떨어졌다가 자, 다시 또 치고 올라가죠. 이게 바로 2018년에 9.13 대책입니다. 정말 9.13 대책 때도 많이 치고 올라가니까 종합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9.13 대책으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자, 마이너스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5주 뒤에 하락을 했어요. 이 9.13 대책 나온 이후 5주 뒤에. 그리고 35주 뒤에 재상승. 35주나 빠졌다는 이 말이에요. 이 말. 정말 많이 빠졌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책 담당자들이 좀 더 한 방 때려가지고 이렇게 못 올라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 그러니까 집값 주도 성장을 한다.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 이런 욕을 먹는 거죠. 자, 결국 12.16 대책이 또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또 집값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자, 지금 5주 뒤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서울과 강남권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폭등에다가 조금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조금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조금 빠졌다가 이게 반복될 것이냐. 자, 즉 집값 주도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부동산 안정화냐. 지금 정부가 미친 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 거짓말입니다. 과거의 이 사례를 보면 미친 듯이 자, 오히려 집값을 방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정도죠. 그런데 앞으로는 집값 잡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자, 어느 쪽이냐? 다음 보세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대책, 9.13 대책, 자, 11.6 대책. 여기 잠깐 빠졌다가 폭등은 어마어마하게. 또 여기 잠깐 빠졌다가 폭등은 어마어마하게. 이때는 그나마 작년 2019년에는 조금 그래도 빠졌죠. 그렇지만 또 폭등은 어마어마하게. 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현 상황이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 판단엔 당분간 규제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4월이죠. 그러면 이대로 가만 놔주면요, 내려갈 겁니다. 물론 올라가게 되면 또 꺾어야죠. 여기서 쳐야죠. 또 이렇게 반등하게끔 또 내버려둔다면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 잡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집값을 오히려 띄우는 겁니다. 자, 계속 아마 정상적 상황이라면 내려가게끔 만들 것 같아요. 2021년 1월 달 정도 한 1년 정도 빠지면 규제를 완화하겠죠. 즉 지금 이 앞에서 썼던 규제들이 상당 부분 철폐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하락 흐름을 탄다. 2022년 약 2년 하락을 하고 대략 한 3년까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실거주네, 투기과열지구네, 전매 제한이네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물론 여기까지 빠질지 자, 이만큼 하락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누가?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어야겠죠. 자, 근데 과연 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자, 의지가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5년 뒤 하락 후 2, 3년 계속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지금 집값 한 6년 올랐어요. 하락 후에 2, 3년은 하락하지 않을까. 총선 전후에 집값 흐름도는 어떻냐? 이 흐름만 봐도 또 집값에 상당히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보실래요? 여기 지금 이 약간 연한색 보이죠? 이거. 자, 4월달. 보시면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네 번의 총선 이전에 이게 0이에요. 0. 자, 0입니다. 0. 총선 전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올랐죠.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난 4월달 이후에 보세요. 자, 0 밑으로 다 빠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 2016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권에서 놀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지금 이렇게 놀았듯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4.15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어디로? 자,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시장 전망, 약보합, 약세, 약보합. 자, 이분만 급등. 이분은 맨날 급등한다고 하죠. 자, 약세. 전부 다 약세나 약보합을 예견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 전만 해도 계속 폭등한다라고 했던 분들이 다 약세로 돌아섰네요.
총선 후 규제는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일부 완화,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란 말은 지금 현재까지 썼던 정부의 규제책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완화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 정책 우선순위가 뭐냐? 3기 신도시 가속화, 종부세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 3기 신도시 가속화, 광역교통망 확충, 양도세 및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가속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세 및 보유세 완화.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이 좀 꺾여야 이렇게 완화되는 거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완화할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꿈일 뿐이에요. 집값이 지금 6년 동안 두 답을 뛰고 세계 최강 비싼 상황인데 무슨 놈의 규제 완화를 이렇게 전문가들이 외칩니까? 집값이 조금 하락한 연후에 규제 완화를 해야 정상이죠. 자, 투자 전략, 다주택자 매도, 급매 노려야, 투자 위험, 관망, 다주택자 매도. 오히려 이 사람만 매수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자, 투자 위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이 투자가 위험하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하고, 서울과 강남 사구 집값 하락, 지금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죠. 실질적으로 결과도 그렇게 드러나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 서울 동남권 지금 0.18에서 0.20까지 지금 추락한 거고요. 서울도 0.05 계속 지금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죠. 전국도 지금 수도권 때문에 지금 좀 올라와 있는데 지방은 오히려 하락입니다. 보시면 강남 4구 점점 밑으로 마이너스 0.20까지, 서울도 점점 마이너스 0.05. 자, 전국 즉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지금 단기간에 자 마이너스권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공약과 탄력받는 3기 신도시. 자, 민주당 보시면 3기 신도시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하고 5만 호를 공급하겠다. 지역 거점 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통해 청년 신혼주택 4만 호를 공급한다. 서울 용산은 코레일 부지 국공 유지에 청년 신혼주택 1만 호를 또 공급한다. 청년 신혼부부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한다.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하고 시중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주거 복지가 상당히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 보세요. 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여기 밑에 과천도 있죠. 보시면 3기 신도시 어떻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곳에 이 일대, 인천 부천 이 일대 분양하는 것보다 얘가 제일 좋아요. 아셨나요? 고양시 그 어떤 분양보다 고양 창릉이 최고입니다. 하남시 그 어떤 것보다 교산이 최고입니다. 과천도 마찬가지고요. 남양주 왕숙은 다산이라든가 구리 갈매보다는 좀 멀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신도시, 매머드 신도시라는 점에서 이 일대에서도 최강입니다. 즉 3기 신도시를 폄하한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집값 하락기와 이거 분양기가 맞물려서 잘하면, 정말 운이 좋으면 경쟁률도 상당히 낮을 것 같고 분양가는 쌀 것 같고요. 또 미달도 날 수 있어요. 만약 집값이 2년만 하락해 준다면. 그렇게 되면 미분양도 잡아야 할까요? 잡아야죠.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뛸 텐데. 전국 부동산 어디가 위험한가? 지금 벌집 모형 얼마 전에도 했는데 가장 꼭지점인 서울, 경기, 인천이 위험합니다. 이게 벌집 순환 모형, 벌집처럼 생겼죠. 일국면이 회복기예요. 여기 회복기 단계에서 부산, 울산, 경상도. 실질적으로 부산, 울산, 경상은 집값들이 많이 조정을 했다가 지금 올라가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자, 대전은 지금 호황기입니다. 이제 거의 침체 진입기까지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전도 대전 나름인데 집값이 비싼 곳들, 집값이 많이 뛴 곳들은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제 말 맞습니다. 이건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광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시, 세종 다 마찬가지고요. 집값이 비싼 곳들, 많이 뛴 곳들, 거기만 그럴까요? 서울,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들떠 보지도 마시라고요. 또 싸다고 미분양이라고 무조건 잡지 마세요. 자,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제일 지금 좋지 않아요. 왜? 침체 진입기.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잖아요. 아직 경기도는 플러스, 인천도 플러스지만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달 이내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대구, 광주, 세종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세종은 침체에 빠졌다가 요즘 급등해 버렸잖아요. 대전 따라가면서 대전하고 바짝 붙었잖아요. 세종이. 그러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큰 흐름에서는 침체기 국면에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대구가 지금 광주처럼 상당히 지금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어요. 대구 고가 아파트 대형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 생각하세요. 강원, 제주는 이제 불황기의 절정을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충청은 완전 바닥장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어요. 특히 충청은 이미 올라오고 있고 호남,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집값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이제 거의 아마 저평가, 전국에서 가장 저평가가 심한 곳은 전라북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은 위험하다. 지방광역시도 대구, 광주, 세종, 대전은 위험하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수 시의 예상 시나리오. 자, 여러분들 왜 지금 매수하면 안 되냐면 어떤 9억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자, 만약에 지금 잡았는데 한 이제 5년을 놓고 보자고요. 5년을. 1억이 올랐다. 1억이 올라봤자요. 본인의 순수익은 보합이거나 오히려 손실입니다. 9억짜리 잡아봤자. 1억 뛴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근데 무조건 뛰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물론 지금은 다람쥐 사태도 있어서 그럴 분들이 없겠죠. 자, 이번에 3억이나 뛰었다. 솔직히 지금 9억 아파트가 얼마에서 올라간 줄 아세요? 4억에서 뛰었어요. 4억에서. 4억이나 4.5억이 9억이 됐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이게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또 뛴다는 얘기입니다. 4억 5천짜리가 3억 뛰면은 12억 하는데 그건 좀 심하죠. 하지만 3억 만약 뛰었다. 뛰었어도 순수익은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되면 2억이겠죠. 자, 9억 이상의 시세 차익에 대한 일가구 1주택, 고가주택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질 않아요. 4억이나 뛰었어도 순수익은 2억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4억은, 3, 4억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얘는 그냥 X라고 해놓으셔도 돼요. 5년 안에는 불가능하고 10년 놓고 본다면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더 확률이 높은 이제 하락 쪽 보자고요. 만약에 인력이 하락된다. 실질적으로 순수익은 마이너스 2, 3억 하락. 여러분들 9억짜리 아파트 잡아가지고 2, 3억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5년 안에. 그 다음에 3억 정도 하락. 실질적으로는 4억 정도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4억 하락. 실질적으로 5억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즉 지금 서울 아파트 잘못 잡게 되면 자 올라도 재미가 없고 손해보면 여기에 플러스 1억씩 합쳐가지고 손해보니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집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이득이 되겠죠. 자, 아파트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오르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막상 하락장이 도래하면 패닉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으로 보유부동산이 넘쳐나는 분들은 흐름이 더 꺾이기 전에 몸집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천만명 부동산의 카페에 가입하셔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